자,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시간이 다 돼서 끊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제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거를 세우게 되고, 그 당시 이제 대한제국을 세우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제야, 시민사회라고 불릴 만한 그런 곳에서 뭐 독립협회랄지 또는 만민공동회랄지 이런 걸 통해서 근대 사회로 나아가려고 하는 뭐 과부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실패를 하게 되고, 대한제국 시기에는 그야말로 그 독립협회 또는 만민공동회 같은 여러 가지 근대적 개혁 조치들에 관한 여러 가지 이제 건의들이 고종황제한테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좌절되죠. 좌절되게 되고, 대한제국은 그야말로 전제 정치를 표방을 합니다. 그 만세불변의 정제 정치라 해서 그야말로 모든 권한은 모든 그 정치 권력은 그야말로 고종에게 집중이 되도록 만들어진 그런 시대가 대한제국,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헌법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전제 정치를, 그게 이제 1899년에 만들어지거든요. 대한국 국제라고 해서 헌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거기 보면 거의 뭐 전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걸 표방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조선은 고종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표방을 하게 되죠. 네, 표방을 하게 되고, 그야말로 그 여러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지던 여러 가지 독립협회 활동이랄지 아니면 만민공동회의 활동은 좌절되게 되고, 오히려 그들을 이제 탄압하고 감옥에 보내게 되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개혁에 대한 뭐 최후의 뭐 과보개혁이라고 하는 것, 독립협회 활동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좌절이 되게 되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일 전쟁을 통해 가지고 뭔가 국제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중국에 종속되어 있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 국제적으로 그야말로 중화제국의 속에 그 당시 1894년 이전까지도 편입돼 있었고, 그야말로 중국은 그거를 이제 국제적으로 공식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하고 있었죠. 그 1894년 청일전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근데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새롭게 일본이 거의 조선 사정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고, 그야말로 새로운, 그러니까 중국의 종속에서 일본의 종속으로 그야말로 종속이 재편되는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청일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조선이 급격하게 이렇게 한번 변하게 되는데, 이 변화의 시기에 뭔가 개혁적 요구들, 그러니까 조선 사회가 이 변화를 감지했던 제 세력들이 뭔가 개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팽배해 있었던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가보개혁으로 드러났다든지, 아니 독립협회나 만민공동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밑으로부터의 개혁 요구들, 이런 것들을 고정이 거의 묵살하다시피 했던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죠. 묵살의 결과가 대한제국의 탄생입니다. 대한제국은 전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헌법에다가 이제 표기를 해버리면서 그야말로 그런 뭐 근대적인 개혁 의지를 다 꺾어버리는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이제 국제 정세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소용돌이, 이 동아시아 세계도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그 동아시아를 놓고 벌이던 그야말로 그 열강들의 쟁패의 최종 결판이죠. 1904년의 러일 전쟁, 러시아 세력과 일본 세력, 그러니까 이 동아시아에서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러시아 세력과, 그리고 탈화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 그야말로
서구 열강 또는 서구 제국주의 세력과 대등한 위치에 서겠다라고 하는 타라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야말로 그 동아시아 세계를 점령하겠다라고 하는 일본의 야욕 이런 것들이 부딪혀서 결국 동아시아를 놓고 동아시아의 어떤 세력을 놓고 쟁탈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로일 전쟁이죠. 그래서 로일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로일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네, 승리를 하게 되고 러시아는 이거 패배하면서 그야말로 나중에 일종의 계기가 되죠. 로마노프 왕조가 붕괴를 해서 러시아 재정이 붕괴를 하는 300년 넘게 지속되어 왔던 그 러시아 재정이 나중에 그 러시아 혁명 1917년 볼셰비키에 의해서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서 붕괴가 되잖아요. 그 붕괴 과정을 겪게 되는 하나의 단초일 수 있고 그러면서 일본이 이때 이기면서 그야말로 동아시아의 강자 그야말로 조선 이때부터 이제 빠르게 로일 전쟁이 끝나고 빠르게 조선이 일본에 복속되는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라 테프트 협정이라고 하는 이게 거의 1905년 7월 정도가 되면 거의 로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던 시기였다고 볼 수 있는데 가스라 테프트 협정 가스라는 일본 수상이었죠 당시에 테프트는 그야말로 그 당시 이제 그 미국의 테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보낸 외교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외무 대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스라 테프트 간의 협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이제 협정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은 일본이 조선에서 지도적 지위를 정함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게 이 가스라 테프트 협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네, 미국과 일본 간의 관계를 설정을 할 때 그러니까 이 당시 가스라 테프트 협정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이제 미국, 일본, 영국이 동맹을 맺거든요. 미국, 일본, 영국 그 당시 이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과 미국과 이제 동맹 관계를 맺습니다. 일본이 동맹 관계를 맺게 됐고 이때 이제 천명된 것이 미국은 일본이 조선에서 지도적 지위를 정함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 달 1905년 8월에 그냥 2차 영일 동맹 이거는 이제 미국과 협정을 맺은 거고 이건 또 영국과 영일 동맹 영국과 이제 협정을 맺은 것이 동맹을 맺은 것인데 이때 또 영국은 일본이 조선을 지도 보호 감찰함을 승인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영국은 일본이 조선을 지도 보호 감찰함을 승인한다. 보호 감찰권을 승인한다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1905년 9월 그 다음 달이죠. 네. 로일 전쟁의 종식을 알리는 강화조약을 맺게 되는데 이 강화조약을 통해서도 이 두 가지 사항이 그러니까 특히 이제 2차 영일 동맹 영국이 그 당시에는 뭐 세계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니까 영국의 이 동맹 협정 때 이야기했던 것이 그대로 천명이 됩니다. 이때 즉 영국은 일본이 조선을 지도 보호 감찰함을 승인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재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05년 11월에 을사 보호 조약이라고 그러죠. 네. 일본이 조선을 보호하는 또는 이제 외교권을 박탈하는 겁니다. 네. 외교권을 박탈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조선 왕조가 해체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일련의 조선 왕조가 붕괴를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이 뭐 국사 시간에 배워서 아시겠지만 그거를 잘 좀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제 강점기라고 불리는 일제 시대, 식민지 통치 시대로 1910년이 되면 한일합방이라고 해서 식민지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제 외교권 박탈뿐만 아니라 주권이 침탈되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일제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사에서 일제 강점기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견해들이 있어요. 예,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수탈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수탈론. 그 식민지 상황에서 일본은 조선을 수탈을 했다는 거죠. 수탈론이라고 하는 게 일제 강점기를 보는 그 경제사적으로 보는 하나의 시각이라고 뭐 사관 뭐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수탈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수탈론은 크게 뭐 세 가지죠. 네, 수탈론이라고 하는 크게 보면 세 가지죠. 하나는 수탈론 하나 정치적 수탈입니다. 네, 정치적 수탈. 그냥 주권을 침탈했잖아요. 네. 한국 그 조선의 주권을 침탈을 하고 일제 강점기 시기 내내 정치적 권리라고 하는 건 없었습니다. 조선인들한테 정치적 권리라고 하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권리가 없었죠. 네. 권리라고 하는 건 아예 존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뭐 아주 국지적으로 그러니까 뭔가 일본은 부단히 조선인들을 일본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일본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제도들을 받아들이곤 했습니다만은 정치적인 권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은 보류를 시킨 상태였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선거권이라고 하는 건 없었어요. 네. 물론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죠. 네. 정치적 요구들이 있었고 그 3.1운동 이후에 뭐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어가지고 정치적 요구들이죠. 네. 정치적 요구들이어서 그 일본 그 조선 한반도 내에서 선거권을 달라라고 하는 여러 요구들이 있었거든요. 3.1운동을 지나면서 요구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좌절됩니다. 네, 국내에서의 어떤 그 요구들이 있었는데 좌절되고 시도 차원에서의 선거권은 인정이 됐거든요. 네, 인정이 됐었는데 그 한반도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야말로 그 조선 지방 내의 의회를 창설하는 그런 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좌절됩니다. 좌절되고 나중에 그 전시기간 제2차 세계대전 전시기간으로 들어가면서 1994년부터 징집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되는데 징집을 할 때도 요구를 합니다. 예, 요구를 우리가 이제 일종의 그 일본의 식민으로서 그 군대까지 파견을 하는 마당에 의무가 생겼으면 그 의무에 합당한 권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일본 내각 그러니까 일본 의회에 한국인 의석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고 그 승인을 받게 되는데 그 승인을 받고 1946년에 그야말로 일본 의회에 한 30명 정도가 그 의석이 확보돼 있었어요. 한국인 의석이 확보돼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뭐 해방이 되면서 그 실현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정치적 권리라고 하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수탈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수탈론이다라고 볼 수 있고 경제적 수탈에 관련돼서는 크게 세 가지죠. 하나는 뭐 토지 수탈론, 그리고 식량 수탈론, 그리고 노동 수탈론이 있습니다. 토지 수탈론이라고 하는 건 이 수탈이란 말 자체가 강제로, 그러니까 상대가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빼앗았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토지를 강제로 일본인들이 빼앗았느냐? 그리고 빼앗았다라고 하는 게 토지 수탈론이고요. 식량도 공출을 해갔다라고 하는 게 식량 수탈론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 수탈론은 징용, 강제로, 그러니까 1944년
그 당시 전시 기간이었는데 1944년 뭐 몇 월, 6월인가 그때부터 이제 징용 강제로 이제 노동력을 공출해가는 거죠. 네. 그런 거 징용 문제죠. 이게 징용 그러니까 요 1944년 이후입니다. 네, 전시 기간에. 그래서 토지 수탈로는 이게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토지 조사 사업을 교묘하게 운영을 해서 한국인의 토지, 그 당시 조선인들의 토지를 굉장히 많이 수탈을 하게 되고 그 수탈을 된 토지를 일본인들한테 불화하거나 동양 척식 주식회사에 주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토지 수탈론이고, 그다음 식량 수탈론이라고 하는 것은 산미 증식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그 당시 일본의 그 인구가 급속하게 늘고 있었던 시대였고, 특히 이제 이촌 장도 영상, 그러니까 도시민들이 인구가 많아지면서 쌀에 대한 그 수요가 굉장히 폭증을 했거든요. 그 쌀 수요 폭증에 그 대비를 하기 위해 쌀수요 폭증에 뭔가 이렇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일본이 한국의 쌀의 생산력을 높여서 높여가지고 증산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그거를 강제로 공출해 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식량 수탈론의 대략적인 내용이죠. 그 다음에 노동 수탈론은 징용이죠. 징용 문제. 징용 얼마 전에 징용 판결이 나서 지금 일본과 한국 간의 갈등이 상당히 고조돼 있습니다. 고조돼 있고 우리나라 법원이 징용공에 대해서 2명의 징용공 노동자가 아마 소송을 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분들에게 위자료를 내라라고. 그 당시 이제 징용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그 이전까지는 그냥 자발적으로 한국인이 일본의 기업에 그러니까 일본 내에 있는 기업에 취직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네.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근데 총독부를 통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총독부를 통해 가지고 총독부가 모집 내지는 알선을 통해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가는, 그러니까 모집 내지 알선을 통해 가지고 일본 기업에 취직을 하는 한국인들이 또 꽤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그런 것들은 비자발적으로 이렇게 총독부가 강제로 데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징용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데려가는 겁니다. 굉장히 노무가 힘들고 광산이나 이런 데서 일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사람들이 꺼려하는 일들이죠. 근데 이제 이 당시 전시 상황에서는 광산에서의 석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했던 상황이었고,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자였는데 그 자발적으로 안 가니까 강제로 징용을 하게 되죠. 네, 징발을 하게 되고, 일본에서도 그런 강제 징용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한국에서도 이루어지게 되고 하면서 징용 문제가 불거졌는데, 우리나라가 이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 이제 위자료를 그 당시 고용을 했던 일본 기업한테 그들한테 위자료를 줘라라고 하는 판결이 나면서 지금 한일 간에 그야말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수탈이라고 하는 게 있죠. 네. 문화적 수탈이라고, 이거는 성 수탈입니다. 네. 이게 위안부 문제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 위안부 문제가 상당히 뜨거운 이슈이죠, 사실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탈과 관련된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요 수탈론과 관련된 식민지 일제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수탈론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있고, 경제사에서는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게 이 수탈론, 전체적인 수탈론이 있지만
이 수탈론 중에서도 이제 토지 수탈론과 식량 수탈론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뜨거운 주제죠. 네, 이게 경제사에서 뜨거운 논쟁거리로 부각이 된 게 토지 수탈론과 식량 수탈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 수탈론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 사실 아까 이야기한 이 수탈론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수탈론과 관련된 이야기가 교과서에, 그러니까 국사 교과서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사실 큰 틀에서 보면 이 수탈론과 친화적인 이론이 이 내재적 발전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 내재적 발전론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 후기 사회부터 지금까지 그 한국의 경제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수미 일관한 논리 구조로 돼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내재적 발전론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내재적 발전론, 뭐 자본주의 맹아론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사실 이제 내재적 발전론의 그 태두라고 할까, 그 어떤 학문적 리더라고 할까 하는 사람이 그 유명하신 김용석 교수죠. 예, 연세대학교 김용석 교수, 뭐 여러 가지 이제 토지대장을 통해 가지고 연구한 그 한국 경제사에 대해서 연구하는 방법론을 구축한 사람이고, 그야말로 그 한국 경제사에서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굉장한 권위자이신 분이죠. 얼마 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 이 내재적 발전론을 이야기를 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큰 틀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틀인데, 아까 이야기했던 그 경영형 18세기 경영형 분홍설, 이것도 이제 이 김영석 교수의 이론이죠. 네. 경영형 분홍설, 그 다음에 이 경영형 분홍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18세기의 그 어떤 그 조선 사회의 발전상 이런 것들을 이제 묘사를 하게 되게 되고, 19세기에 들어오게 되면 농민적 혁명의 길이, 농민적 혁명의 길이라고 해서 이때 경영형 분홍을 통해서 새롭게 등장한 시민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농민적인 혁명의 길로 안내를 했으니 그것이 동학운동이다. 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동학혁명이라고 해서 1894년에 있었던 그 동학혁명, 이게 이제 근대화로 가는 근대적 길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대적 길이라고 하는 거. 이게 아래로부터의 어떤 개혁의 의지 같은 것들이 이때 이제 표출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19세기. 그리고 또 하나 위로부터의 개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지주적 개량의 길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광무 개혁.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대에도 뭔가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네, 뭔가 어떤 이거를 개혁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고종이라고 하는 그 군주가 그 우리가 흔히 그 소수라는 그런 어떤 그 개혁의 의지를 꺾은 그 군주가 아니고 그야말로 개혁적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군주다. 그래서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 광무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다. 그야말로 19세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 청일전쟁 이후로 뭔가 이 사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여러 노력들이 좌절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노력은 했다는 이야기. 그 노력의 대표적인 두 가지가 바로 이제 동학운동과 광무개혁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19세기, 18세기에 발응한 그 경영형 분홍이라고 하는 새로운 계층의 등장과 19세기의 새로운 개혁에 대한 요구, 이런 것들이 있었고,
결국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좌절됐다는 거예요. 그런 게 다 좌절되고 일제의 일제의 조선 지배가 오면서 조선 지배가 도래하면서 그동안에 내재적으로 그 조선 시대를 통해서 내재적으로 우리가 근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여러 가지 계기들 또는 의지, 개혁 의지 이런 것들이 일제의 침탈을 통해서 주권 침탈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좌절된 역사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좌절된 역사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제 지배를 통해 가지고 어떤 종속적 또는 지주적 개량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종속적이라는 말은 일본 제국주의 중심의 일제 중심의 어떤 개량 또는 성장 또는 지주적 토지를 가지고 있는 토지를 소유한 지주적 그런 개량이 이루어졌을 뿐이지 그러니까 일본의 국익에 막는 또는 지주의 이익에 봉사하는 그런 개량이 이루어졌을 뿐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뭐 소작민들 땅이 없는 그러니까 남의 땅을 지주로부터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사는 소작민들이 이제 반기를 든 거죠. 소작쟁이 또는 노동쟁이. 일본 자본에 종속되어 있던 그런 그 조선민들이 일으킨 노동쟁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소작쟁이 내지는 노동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옛날 좌절된 동학 운동의 재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표현 재현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뭔가 그 역사적인 발자취 또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그 시대에 좌절됐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역사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반드시 다시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일제 시대의 소작쟁이, 노동쟁이로 드러난 것이고 그게 이제 좌절된 동학 운동을 재현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갈등관계가 결국 남북 분단이라고 하는 분단의 역사적 기원이다라고 이제 서술을 하는 게 이 내재적 발전론을 이야기한 김용석 교수의 어떤 그 숨이 일관한 하나의 역사에 대한 시각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관된 하나의 체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인식하에서 일본의 일제 조선 지배라고 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지배라고 하는 어떤 형식은 그야말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뭔가 그러니까 종속적, 지주적 개량이니까 그들을 위한 개량이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그 수탈론과 친화성을 가지고 있는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수탈론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사 교과서는 수탈론적 입장에서 쓰여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수탈론에 대한 일종의 그러니까 수탈론이 있고 내재적 발전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수탈론에 대한 일종의 비판이 나오게 되죠. 그게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건데 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요거를 거꾸로 보면 내재적 발전론하고는 완전 다르거든요. 네. 내재적 발전론이라고 하는 건 완전 하고 다른 거고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네. 아까 이제 18세기 경영형 분홍설 이야기를 했지만 이 그 식민지 근대화론자들한테는 이 경영형 분홍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존재를 하더라도 굉장히 소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회를 변혁시킬 만한 어떤 주체로서 등장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소수의 상층론이 있었고 그 상층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현상이었고 조선 초기에 비해서 오히려 더 숫자가 급속하게 적어졌던
있는데 이건 거의 그 세력으로서 등장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뭐 동학운동이랄지 광무개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인정하기 힘들다. 이런 개혁의 의지를 전부 그 어떤 그 개혁의 의지 자체를 다 개혁의 의지가 그 군주라고 할 수 있는 고정에 의해서 다 좌절된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근대는 자멸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조선 사회는 그야말로 자멸하는 수순을 밟았을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조선의 일제 조선 지배라고 하는 것이 종속적 지주적 개량이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한국이 그 경제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초석을 마련한 것이 일제 시대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의 이야기죠. 뭔가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종속적 지주적 개량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래도 나중에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이후에 한국이 그야말로 고도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 고도 성장의 초석을 만들어 준 계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일제 시대 때 성립을 했다. 그래서 이제 식민지 시대가 어떤 근대화의 초석이 됐다는 의미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이영훈 교수 등 이 사람이 이제 필두로 해서 이영훈 교수를 필두로 해서 뭐 김남년 동국대학교 김남년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이 뭔가 이런 식민지 근대화론 뭐 낙성대 경제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그야말로 20년 동안 그 연구한 업적을 굉장히 수리 계량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결론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그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이영훈 교수를 필두로 해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 식민지 근대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론을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았죠. 네.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많은 서구의 여러 그 경제 사가들이 식민지가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 그 시대를 경유했던 그런 나라들이 꽤 많았었으니까 그런 나라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식민지가 근대화의 초석으로서 기능한 적이 많더라라고 하는 그런 연구 성과물을 반영을 해서 이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겁니다. 그들이 붙인 건 아니에요. 네. 어쨌든 식민지 근대화론자들, 특히 이제 수탈론이라고 하는 걸 비판을 하게 되죠. 네, 수탈론을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재적 발전론과는 전혀 다른 이론적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식민지 근대화론을 비판하는 또 일본의 경제사학자들이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분 중에 충남대학교 허수열 경제학과 교수가 이 그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대표적인 분이죠. 네. 이 사실 재밌는 것이 두 사람이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라는 거죠. 경북고등학교 동기 동창이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두 분이 다 들어가셨으니까 그리고 대학원도 갔거든요. 서울대 박사까지 하신 분들인데 그렇죠. 네. 그야말로 고등학교 때부터 동기 동창이었는데 지금은 이론적으로 굉장히 이제 논쟁을 하는 그런 지점에 있는 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허수열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맥락을 이제 따르시는 분이죠. 네. 내재적 발전론을 계승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고
이영훈 교수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대표적인 주창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러 수탈론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토지 수탈론과 식량 수탈론을 비판을 합니다. 네, 토지 수탈론과 식량 수탈론을 비판하는데 그 내용을 잠시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토지 수탈론은 그 토지 조사 사업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이 토지 수탈론 비판입니다. 그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그러니까 그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 해서 이게 1912년에서 1918년까지 이루어진 사업이거든요. 1912년에서 18년 사이에 있었던 토지 조사령이라고 하는 건 이미 이제 1910년에 나오게 토지 조사령이라고 하는 게 1910년에 나오게 되죠. 그거를 이제 해서 그거 하에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이 토지 기존의 수탈론자들은 기한부 신고제, 그러니까 신고를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신고를 하도록 했는데 일정 기간 동안만 신고를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 신고에 대해서 뭐 근대적 법에 대해서 전혀 무지했던 농민들의 무지론, 그러니까 농민 무지가 결합이 되면서 농민들의 무지, 그러니까 글자도 모르고 뭐 아무런 뭐 이거 신고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한 전혀 거기에 대한 무지 때문에 결국 신고를 안 한 사람들이 자기의 토지를 빼앗기게 되고 그 빼앗긴 토지는 일본인들한테 불화되게 되고 또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불화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그 토지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국인의 토지를 수탈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은 이재무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동경대학교 학생이었을 거예요. 동경대 경제학부 학생이 한국인으로서 이제 동경대학에 유학을 가서 학생이었고 아마 이런 내용의 그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을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이야기를 했던 그런 이야기다. 그것이 이제 일반화되면서 요 이야기가 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탈이 얼마나 됐느냐와 관련해서는 50% 수탈, 그러니까 한국인의 토지 50%를 수탈을 했다. 50% 수탈설이 한국 그 국사교과서에 나오게 됩니다. 네, 국사교과서에 그게 1962년에 나오게 돼요. 네. 그게 그 누가 쓴 한국역사교육학회에서 쓴 62년 교과서에 수탈설이 나오게 되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40% 수탈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1967년에 그 신용화라고 하는 그 당시 이제 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토지 조사 사업에 대한 토지조사 사업 연구라고 하는 책을 내게 되는데 이때 이제 40% 수탈설이 나오게 되죠. 이게 이제 수탈설의 주요 골자거든요. 토지 수탈설의 전체적인 골자인데 이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은 특히 이제 이영훈 교수가 주장하는 거는 이게 다 허구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사실, 뭐 어떤 근거도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한부 신고제, 그 신고제를 한 것은 맞지만 그 당시
신고를 제로 했던 이유는 그 당시 이토 히로부미라고 하는 일본의 실력자죠. 실력자가 그야말로 그 토지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사람이 법학을 한 사람이에요. 그 명치헌법을 기초한 사람이기도 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나중에 이제 안중근 의사의 총탄에 이제 그 사망에 이르게 되지만 결국에는 그 암살당하죠. 예, 당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이 그 한국 조선에 그 조선을 합병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조사 그 일본의 토지 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조선은 뭔가 소유 관계가 명확하다. 네, 근대적 소유 관계가 명시돼 있지 않을 뿐 일본은 이미 한국은 조선은 이미 소유 관계가 토지 소유 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냥 신고만 하면 바로 그 토지 소유권이 그러니까 근대적 토지 소유 관계라고 하는 거는 등기 제도죠. 네, 등기 제도라고 해서 그 일종의 그러니까 호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호적이 있고 그 호적과 그 토지 장부상의 이름이 일치해야 되고 그 일치하는 거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뭐 인감제도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돼야 그게 근대적 토지 관계라고 할 수 있거든요. 토지 관계를 등기 제도를 통해 가지고 근대적 토지 소유 관계가 확정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고 하니까 그런 그 토지 소유 관계는 확실한데 그를 근대적인 등기 제도로 이제 치환을 시키려고 하니까 신고를 하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신고를 하도록 만들었고 그 신고의 결과 뭐 농민들이 무지해서 신고를 못 해가지고 수탈당했다고 하는 이런 명제 자체는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신고를 하면 인정됐던 게 인정률이 그러니까 신고를 하면 너 그게 신고한 그대로 그 소유관계를 확정해준 사례가 99.5%였다는 겁니다. 인정된 게 99.5. 신고를 안 한 거는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신고 토지는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거의 뭐 0.000 그러니까 거의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아예 쓸모없는 땅은 신고가 안 된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없어요. 0.00 1%도 안 될 정도로 자기 토지에 대한 그야말로 토지라고 하는 건 자기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뭐 무지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기 생명과 똑같은 토지를 어떻게 신고를 안 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 거의 신고를 했고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신고를 했고 신고를 한 사람의 인정률은 99.5%였고 나머지 이제 0.5%는 이제 분쟁지였죠. 분쟁지가 그러니까 여러 이제 이게 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동시에 자기 땅이라고 주장을 했을 경우에 뭐 뭐 동네 마을 사람들한테 물어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서 0.5% 토지도 보통 이제 분쟁지는 국유지였답니다. 조선시대 조선 왕조의 국유지와 관련된 것인데 그 국유지에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던 소작농들이 있었을 거 아니? 그 소작농들한테 네, 불화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겪게 돼요.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 조선인들한테 갔다는 거예요. 조선이 원래 붙여먹고 있던 땅들은 다 조선인들한테 불화가 됐다. 조선인들. 그래서 이런 땅들은 사실 일본인들한테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관계가 없다는 거고 나중에 1930년대가 되면 그 농지의 대부분이 농지의 한 12%에서 13% 정도
12, 3% 정도가 일본인 소유였거든요. 1930년대 조사를 해보면 일본인 전체 농지들 중에서 12에서 3% 정도가 일본인 소유였습니다. 그 일본인은 이 12%, 2, 3%를 어떻게 소유를 하게 됐느냐? 이 당시 한국에 살고 있던 일본인이 이 조선에 살고 있던 일본인이 한 70만 명 정도였습니다. 70만 명 정도였고 이게 총 인구의 한 3% 정도 되는 인구였는데 3% 인구가 12, 3% 정도를 가졌다 그러면 제법 많이 가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본인들은 상당히 큰 대농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대도시에서 상권을 형성해서 큰 뭐 상업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있긴 했지만 이런 농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이 농지는 어떻게 소유를 하게 됐느냐고 조사를 해보니까 이네들은 그야말로 큰 강유역, 뭐 낙동강, 금강, 영산강, 뭐 대동강, 청천강, 뭐 이런 여러 그 강하구의 미개척지들을 개간을 해가지고 그들 스스로 그 미개척 농지를 개간을 해서 토지를 소유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거 아니면은 거의 구매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있던 땅을 구매를 해서 소유를 하는 그런 경우는 있었지 토지 조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수탈당한 토지를 일본인이 가진 경우는 뭐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 수탈설 또는 40% 수탈설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토지를 조사를 해보면 1930년대에 일본인들이 계속 이제 토지 소유가 증가하거든요. 점점. 30년대 이후에 제일 증가를 30년대, 40년대를 조사해봐도 농지의 12, 13%밖에 안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 40%, 50%, 40% 수탈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인들이 그 미개척지 토지를 개간을 할 때 어마어마한 뭐 자본을 투자를 해서 뭐 수리조합 또는 양수시설, 뭐 댐을 건설한다든지 하는 뭐 인공수로를 만든다든지 방조제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자본을 투자를 해서 그런 미개척지를 개발한 증거들이 여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토지조사 사업뿐만 아니라 뭐 임야 조사 사업도 하거든요. 임야 이 산지 임야 조사 사업 사업을 이거는 1917년부터 1928년까지 이제 임야 조사 산지와 관련해서 이건 토지고요. 네, 산지 임야 조사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임야 조사 사업은 하고 나서 28년이 돼야 모든 그 조선의 소유 관계가 근대적 소유 관계로 확정이 됩니다. 1929년에 산지까지 임야 조사 사업을 통해 이때도 거의 대부분의 토지가 다 한국인들한테 불화가 됐다. 이 신용화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임야 조사 사업을 통해서 산지의 절반 이상이 국유림이 됐다. 그러니까 일본 총독부 소유가 됐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그것도 근거가 없다라고 이제 그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그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네. 해서 대부분의 토지는 그러니까 묘지를 가지고 있고 그 묘지 때문에 주변을 그 묘지와 그 주변을 관리하고 있던 관리자들한테 그 산지가 그 산지의 그 어떤 그 토지가 분배가 됐고 그 나머지 땅들은 그 실적 위주로 그 산지의 그 조림 나무를 심는다든지 하는 조림에 실적이 있는 자들 거기에 연고가 있고 그 산지에 연고가 있고 그 연고자들 중에 그 산지 조림에 기여를 했던 사람들한테 다 불화를 하게 됩니다. 그 땅이 한 40% 정도 되는데 그 다 그
사유림으로 다 불화를 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거든요. 임야조사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이러저런 토지나 임야조사 사업을 통해서 수탈한 것은 전혀 거의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토지수탈설에 대한 비판이고요. 예, 잠시 쉬었다가 식량수탈설 비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